네, 전산회계 1급 이제 88회 기출문제 교재 57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88회 맨 첫 번째 이제 회사 코드이네요. 883 회사로 변경해 주시고 88회 기출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률이 90회 기출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죠. 10명 중에 2명 붙는 꼴, 5명 중에 1명 붙는 꼴 이렇게. 그리고 90회 다음에 89회, 88회 중에 89회는 시험이 실제로 시행되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89회는 시험이 없고요. 90 다음 바로 88회 이제 시험이 기출문제가 한 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88회로 들어온 거고요. 보시면은 합격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좀 어려웠었다는 것 같아요. 뭐가 어려운지는 뒤에 실기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아닌데 이런 생각하실 거야. 왜냐면 한 문제가 엄청난 합격률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격률은. 자, 1번에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항목.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러분 1번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찍으셔도 돼. 지금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하고 뭘 받는 거거든요. 이때 받으러 오면 걸 일 있나요?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지 않고는 받으럼이라는 과목은 쓸 이유가 없죠. 분개를 안 해도 얘가 답이죠.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충분히 그냥 보고도 찍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좀 과하고 읽어보면 받으럼이라는 과목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이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푸실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많이 해봤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3번에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찾아보라네요. 업무용 토지. 근데 토지는 감가를 안 하잖아요. 그쵸? 토지는 감가를 안 하는 거고 애초에. 그 다음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계정이니까 안 하고요. 영업할 때 사용하지 않는데요. 투자부동산이래요. 유형자산 아니잖아요. 얘만 하겠지. 감가상각.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파트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잘못된 것.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맞고요. 상각의 대상의 금액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렵니?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해법을 쓰는 거고. 물리적 형체가 없고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화폐성이 아니잖아. 비화폐성이잖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왜 3번이 답인가요? 다 맞는데 화폐가 아니잖아요.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 빼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합격률이 뚝 떨어진다? 이럴 일은 없어요. 그 다음 5번에 제조업을 하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이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충당금 잡는 거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죠. 그러면 판관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흐름이요. 이걸 안 보고요. 여러분 손익계산서가 궁금하다. 그럼 이걸 열어도 되잖아. 정기분 손익계산서. 판관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판관비는. 여기잖아요. 그럼 대손상각비가 여기 영향을 미쳐. 그러면 판관비가 이 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매출 총 이익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관계가 없잖아. 그 이후엔 영향을 미치겠지. 매출 총 이익에는 관계가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매출 총 이익이 계산되면 그 다음에 붙는 게 판관비니까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변동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 뭐예요?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 총 이익. 아무 관계 없잖아요. 누구부터 관계 있어요? 판관비가 들어가면 이제 영업이익부터 움직이겠지. 그치? 답은 1번이네요. 그렇게 해서 1번이네요. 이렇게. 자, 기말에 결산할 때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마감한다. 내년으로 넘긴다. 여러분 내년으로 넘기는 건 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내년으로 2월하고 2월 받고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의 결과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BS 2월 이익 잉여금. 이 자리에 있는 금액이 마지막에 넘어가는 거지. 손익 자체는 넘어가는 과목이 아니잖아. 그쵸? 기부금 아니잖아. 그래서 접대비? 아니잖아. 얘만 자산이네. 자산이니까 넘어가겠지. 개발비. 답은 3번.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런 거지.
일단 다 비용 같아. 그 비용이 아니잖아. 얜 자산. 그쵸? 판관비, 뭐 영업의 비용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죠. 이월하는 계정은 유일하게 BS 뿐인 거예요. 얘가 마지막에 차기 2월. 그러면 그 다음 년도 넘겨받음.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계정은 유일하게 재무상태표 계정인 거죠. 답은 3번이었고.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배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 무형자산. 얘도 각종 권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각종 재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전세권을 우리가 무형자산인 줄 오해해요. 근데 얘는 무형자산이 아니고요. 그냥 기타 비유동이야. 기타 비유동. 얘도 기타 비유동. 얘는 투자자산. 임차 권리금. 요 권리금이 무형자산의 일부야.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분류되는 거 기타 비유동 중에 얘가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유형자산 들어가죠. 그리고 무형자산이 들어가죠. 나머지가 마지막에 끄트머리가 기타 비유동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먼저 표시되는 거는 얘네요.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이 가장 먼저 기입이 되겠네요. 자, 8번.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 뭐 너무 잘 알죠? 8번에 2번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묶어서 뭐예요? 셋 다. 자본잉여금 이렇게 되는 거지. 얘 셋은 자본잉여금 항목. 자, 9번.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요. 근데 지금 요 문제가 좀 약간 이제 그때 아리까리 했던 거야. 왜냐면 원재료를 구입하면 제조 원가가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봐요. 원재료는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면 이쪽에 오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다 기말 재고로 남으면 원가 없잖아요. 기말 재고로 20원 남았다. 그럼 나머지가 원가겠지. 원재료 비라는 원가가 이때 생기는 거지. 그치? 원재료를 구입했다고 이게 전부 다 원가가 되느냐?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인 거야. 몰라요. 그 다음에 원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의 손실이 무슨 원가입니까? 이거는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지. 제품을 포장할 때 들어가는 제품과 관련된 감가. 이건 원가 맞죠? 제품에 들어가는 생산 공장의 화재 보험료 500번대 보험료 맞죠? 자, 1번과 2번이 둘 다 정답 처리가 됐던 거야. 둘 다 원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1번, 2번이 둘 다 정답이었던 이유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원재료가 소비가 됐다. 그럼 원가죠. 근데 구입했다고 원가는 아닌 거야. 제품 제조에 사용이 돼야지 원가인 거죠. 자, 10번.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거죠. 자, 직접 재료비를 보니까 기초 원재료가 10,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50, 거기서 기말 원재료가 10. 그러면은 60에서 10을 뺀 거니까 결국은 직접 재료는 50이란 뜻이죠. 두 번째, 직접 농업비는 350이었대. 그럼 제조간접비만 들어가면 끝나겠네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원재료 B하고 직접 노무비 하를 더해가지고 20%래. 원재료 B 얘죠? 직접 노무가 얘죠? 두 개 더하면 400이죠? 400에 20%를 곱한 금액이 직접 재료비래요. 그럼 80이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서 답을 적용해 주시면 480만 원이 전체 세 가지의 원가를 다 더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까지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막 거저주는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 11번은 그냥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 바르게 나열한 것을 찾으세요. 첫 번째, 개별적인 작업과 관련해서 제조간접 원가를 파악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조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배부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 뭐를 먼저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 대상의 개별적인 작업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작업의 직접 원가를 계산한다.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율을 산정한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무조건 얘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치? 얘가 가장 마지막이어야 될 것 같아. 3번 제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세 개 중에 뭐가 먼저일지 볼게요. 우리가 원가는 제조간접비를 포함해서 모든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이렇게 있지요. 근데 직접비는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간접을 어떻게 배부할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개별 원가를 할 때 직접적인 원가는 갖다 집어 넣으면 되는 게 첫 번째야, 언제나. 보면 개별적인 작업을 파악해서 직접 원가로 집어넣는 방식이 언제나 처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다시 첫 번째 들어가는 건 언제나 직접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언제나 요거예요. 직접적인 원가를 계산해서 바로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을 때 의도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를 본 다음에 어떤 기준을 설정할 건지를 정해서 마지막에 원가를 각각의 제조간접 원가를 정확하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이 일단 우리끼리 얘기하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험에 향후 한 6번, 7번 정도 그 구간에는 나올 일이 없어요. 실제로. 똑같은 문제를 바로 반복적으로 출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출문제는 2020년도 첫 회차니까 2021년도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2회차, 3회차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문제로 나왔을 때가 원가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흐름을. 얘를 먼저 찾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배부하는 거야. 그 중간이 요거까지 바꿔가지고 문제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문제를 낼 정도는 안 내니까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12번에 완성품 한산량은 평균법, 선의법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거네요. 자, 1번에 평균은 기초, 단기 구분하지 않고 퉁쳐가지고 완성과 기말로 배분하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선입은 기초부터 먼저 완성되고요. 나머지 투입한 걸 완성이거나 기말이거나 쪼개는 방식이죠. 기초가 없으면 두 가지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해요. 자, 재료비의 경우는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리고 공정 전반의 균등에서 발생할 경우 차이가 있죠. 그쵸? 공정 초면은 재료는 언제나 100%라고 가정하지만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기말에 500개가 남아있다. 근데 얘가 30%다. 근데 재료비와 가공비 중에서 재료가 언제나 전량 투입이다 라고 할 땐 500개죠. 그리고 5, 35, 150개죠. 근데 만약에 재료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투입된다. 그러면 재료도 150개, 가공도 150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언제나 얘가 재료는 언제나 100%라고 하는 가정은 전량이 투입됐다는 전제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5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같진 않아요. 다르죠. 차이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12번은 4번이 틀린 설명이고 13번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있네요. 부가세의 특징 일반 소비세 맞죠? 국세 맞죠? 10% 영세율 둘 다 있죠. 역지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 준 걸 설명해야죠. 그럴 때는 면세 제도라고 해야지 정확한 설명이죠. 소비주고 과세 원칙 그렇게 얘기하면 영세율이지만 잘못된 건 4번. 14번 제품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그럼 기계장치가 제품인 거야. 제품을 공급할 때 아래와 같이 계약했대요. 2021년도 2기 예정. 2기 예정이면은 7, 8, 9가 되는 거죠. 그쵸? 7월, 8월, 9월. 과세 표준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봅시다. 총 판매 대금은 650이래요. 부가세 별도고요. 근데 똑같아요. 계약금을 3월 15일에 200을 지급했고요. 중도금은 5월 15일에 한 번, 그리고 7월 15일에 한 번, 15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9월 말에 150을 지급했네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제품을 인도는 9월 30에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 대금이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7, 8, 9에 속하는 과세 표준을 찾아볼까요? 3월 15일에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면 이날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3월 15일자의 거래는 반영되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중에 5월달 거, 7월달 거 두 개 중에 7월달 거 하나가 7, 8, 9 안에 속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9월에 발행한 150만 원이 또 한 번 7, 8, 9에 속하겠네요. 그럼 14번은 300만 원이 7, 8, 9에
과세 표준으로 신고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네요. 답은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네요. 그쵸? 언제 들어가니 뭐 어렵지 않아요. 기간만 잘 보시면 되니까. 자, 마지막에 부가세에서 세금 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 연월일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죠. 무슨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작성 연월일인 거예요. 작성 연월일. 답은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고. 자, 이 얘기는 요 설명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이 작성의 기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금 계산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첫 번째 공급자 안에 들어가는 요렇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가 1 이렇게가 1. 두 번째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번호만 들어가면 돼요. 그게 2. 세 번째 작성일자 들어가야 돼. 작성일자. 그게 3. 마지막 공급가액과 세액의 필수기재사항 4.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실제적으로 공급일자인데 같으면 같지만 얘가 11월 5일이고 얘가 10일이면 이 날짜가 아니라 요 날짜로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성일자랑 공급일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급일자라고 하면 틀려요. 작성일자라고 해야지 정확한 필수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세법상 용어로 부르는 거고요. 답은 작성일자가 가장 중요한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기로 가볼게요. 실기 문제. 손익계산서를 검토해서 틀린 걸 수정하래요. 손익계산서가 틀렸으면 그 다음이 쭈르륵 틀린 거겠죠. 요거 한번 이게 지금 이번 문제의 마지막 실기 문제죠. 볼까요? 원가는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수도강렬비 손익부터 이제 건드려주면 되겠네요. 자, 수도강렬비를 찾아서 560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650이 맞는 금액이래요. 엔터 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2,360만 원으로 바뀐 금액을 잉여금에 넘겨주시고 2,360만 원으로 불러오기에서 반영해 주시면은 2,360이 붙으면서 이 잉여금의 토탈 금액이 4,733만 5천 원이 되었고요. 그걸 마지막에 BS 장부에 2월 이익 잉여금 자리에 넘겨주는 걸로 이제 마감하면 되죠. 지금 대차가 뜨고 있지요. 대차가 뜨고 있는 금액을 내가 수정한 47335라는 금액으로 엔터. 대차 차익 일치. 그러면 마무리하신 거야. 4점. 4점 먹었죠. 어렵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 거래처 등록에다가 거래처 등록 2개 하는 거. 일 아니잖아요. 계정 과목에 511번 찾아가서 대체 적요 3번에다가 등록하는 거. 요것도 어려운 일 아니죠. 자, 분개를 해봅시다. 자, 일반 전표 7월 25일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문제 좀 볼까요? 1기 확정분 부가세랑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관련한 수수료 판관비로 떨으래요. 35만 원을 포함해서 신용카드 BC카드로 납부했대요. 6월 말에 회계 처리를 미리 해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는 거야. 우리가 7월 25일이면은 4, 5, 6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에 신고하는 1기 확정 신고 납부일이 맞네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은 6월 말에 다 처리해 놓은 거지. 가봅시다. 해놨네요. 자, 보세요.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걸려있는 매출세액을 차변으로 반제해놨고요. 이렇게. 대급금은 차변에 있는 매입세액이니 대변으로 반제하면서 미지급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3,500을 걸어놨어. 자, 그러면 오늘 뭐가 납부되는 거 하면 돼요. 미지급세금이 납부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미지급세금에 세무서 안 걸려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과목과 금액만 반영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모든 제세 공과금을 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는 결국 오늘 또 돈 낸 거 아니지. 또 뭐예요? 미지급 금이지 이제. 채무. 대신 카드사. BC카드. 근데 이날 결제하려고 보니까 수수료가 같이 나간대. 근데 수수료가 35만 원이 붙었대. 이거는 카드로 결제하면서 들어가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관련된 뭐 수수료인가 봐. 그럼 다른 이름이 있나? 뭐 수수료라는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이거를 누가 영업의 비용으로 합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니까 수수료 비용을 판관비로 처리하시고 토탈 금액을 아직 결제하지 못한 카드 결제만 남아있는 계정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요 회계 처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소 좀 어색하다는 느낌 때문에 왠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만 정상적으로 1년의 거래를 유추하다 보면 그냥 미지급 세금으로 걸려있는 걸 오늘 내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앞부분에서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풀었던 거라고 비교해보면 좀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판관비 수수료 비용으로 35만 원이 처리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제 미지급금으로 계정을 처리하고 요때 이제 거래처는 존재하죠. BC카드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3,035만 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부가세 잡아놨다가 오늘 납부를 하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유형 해당하는 문제였네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장에 8월 20자 볼까요? 회사는 기업은행하고 당좌 차월을 맺고 있대요. 당좌 수표의 발행액은 당좌 예금에 초과된 금액이래요. 이미 발행을 초과했다는 뜻이죠. 7월 20일에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대금 1,8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고요. 이는 당좌 예금 한도 내의 금액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날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7월 20일 날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했던 기계장치의 구입대금이 1,800인데 오늘 그거를 수표로 발행해가지고 결제했대. 그러면 이 외상대금인 1,800은 무슨 이름으로 걸려있겠어요? 주된 매입인 원재료나 상품에 대한 결제대금이 아니었다면 그건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만약에 난 헷갈린다 그러면 7월 20일자를 정표를 열어요. 여기 없어요? 그럼 매입 매출에 있을 거야. 해놨잖아, 그치? 매입 매출에 가보면 미지급금으로 떨어놨잖아, 1,800. 맞죠? 이렇게 보셔도 돼. 그러면 오늘은 차변에 미지급금 토주상사 1,800을 갚긴 했어. 자, 갚긴 했는데 오늘 당좌 수표를 발행했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뭐 잡아요? 당좌 예금 가는 거죠. 근데요, 당좌 예금을 오늘은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현재 당좌 수표를 발행한 금액이 당좌 예금을 초과한 상태야, 이미. 그러면 이날부터 발생되는 모든 당좌 수표는 다 뭐예요? 당좌 예금을 초과를 이미 한 상태니까. 당좌 차월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이것도 채무니까 되게 중요한 건 은행명을 꼭 걸어주셔야 돼. 기업은행. 기억나실까요? 당좌 차월 대신에 무슨 이름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실은 단기차예금 써도 돼요. 둘 다 아마 정답일 거야. 근데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계정의 정답 처리가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누구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대. 자산수중이 거는 거 아시죠? 넘어갈게요. 네 번째 10월 12일자 봉꽃 상사의 미수금이 대손 처리가 됐고요. 충당금은 알아서 조회해보래요. 우리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장부는 시산표입니다. 자, 시산표를 열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조회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10월 12일자로 조회하신 다음에 뭘 먼저 찾냐면 미수금을 먼저 찾으셔야 돼. 자, 미수금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미수금이랑 관계되는 충당금이 있나 보는 거야. 합계 보면 안 돼요. 일단 잔액을 보는 거예요. 언제나 80이 있네요. 그러면 80 죽이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면 되겠다. 80 기억. 자, 그러면 닫고 일반 전표 열어서 10월 10일자에 대변에 미수금 먼저 반지할까요? 미수금 200 대손 처리하는 거죠. 미수금 죽이고요. 차변에 미수금의 충당금은 그 다음 코드겠지.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80을 까. 그리고 나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손상각비 중에 800번대 쓰면 안 되지. 미수금에 대한 건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 채권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에 걸려있는 기타 대손 900번대 걸어주시고 120만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11월 3일자는
울진에 단기간 대여 6개월 뒤 연 이자율은 10%.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준 건 현금이고 얘는 단기 대여금 처리하면 되겠죠? 쉽네요. 넘어갈게요. 6번. 11월 10일자 회사 판매직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이 퇴직금은 800이고 회사는 은행에다가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해 두었대요. 그럼 확정급여형 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예치해 놓는 이유가 뭐야?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걸로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퇴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기업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족하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럼 관계 계정은 두 가지를 모두 다 조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럼 11월 10일자에 장부를 조회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두 개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첫 번째는 치산표를 11월 10일자로 띄우시고 쭉 퇴직급여니까 부채 쪽에 있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일단 첫 번째 얼마가 있는지 보는 거야.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은 쓸 수 있죠. 대손 충당금과 비슷한 형태로 분개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800만 원을 다 쓸 수 있어요. 잔액이 넉넉해요. 두 번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볼까요? 이거는 투자자산에 있거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딱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8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 이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계정들은 나중에 여러분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때 재무상태표에 가죠. 이제 11월자를 한번 띄워볼게요. 얘를 차가면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놓진 않았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의미 없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장부상에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그럼 일단 둘 다 1000만 원씩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11월 10일자에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할 이유가 없네요. 그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800만 원 전액을.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예치해 놓은 게 이거잖아. 퇴직연금 운용자산인 거잖아. 그쵸? 그 중에 800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그럼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800이 있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800을 사용했으니까 200만 원 잔액이 남는 꼴이 되겠죠.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운용자산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뭐 별도의 이제 복수 답안이 뭐 있다고는 써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9월 2일자 원재료를 500개, 단가는 5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음. 그럼 할 거 있나요? 얘는 그냥 과세 매입이죠. 그렇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9월 2일자를 띄워놓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51번의 과세 매입이 이런 경우일 거고 원재료 500개 5만원 그러면 2,500에 250 거래처는 제주 전자받았으니까 체크 분개만 혼합 됐어요. 자, 원재료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대변에 1000만원은 제품 팔아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마포한테 받은 어음으로 배서양도했대. 그럼 받을 어음 준 거죠. 마포한테 받은 어음 1000만원짜리를. 그러니까 제주하게 주긴 했지만 받을 어음은 마포한테 받은 게 반제가 되는 거니까 배서양도할 때 주의사항은 원래 발행했던 자를 같이 대변에 반제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차변에. 뭐야 이게. 대변에. 나머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1750만원. 주된 원재료 매입이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래. 하여튼 뭐 여러분 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힘들죠. 기계를 자꾸 팔아먹고 막 이러는 문제.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화가 나는데 해봐야죠. 뭐 이게 되게 중요한 여러분의 또 문제 중에 하나니까 9월 4일자 9월 4일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부가세 포함이래요. 88. 800이고
80이란 뜻이죠. 보통예금으로 수취했대요. 매각일까지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처분 손익 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진행할 것. 근데 이 말이 나온 건 이때까지 여러분이 했던 거야. 똑같이 했던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각일이 오늘이 9월 4일인데 이번 연도 1월부터 9월 4일까지 쓴 기간 동안의 감가도 사실 실무에서는 고려하거든요. 9개월 동안의 감가를. 근데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 시험은 그거까지 어떻게 해? 그래서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하는 일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매각이랑 관련된 처분 손익이 나오는 분계만 매입 매출 하단에다가 이제 입력하시는 거고. 그럼 분계하기 전에 저도 요거 하나 해볼게요. 880이잖아요. 그럼 얼마에 판 거야? 800인데 부가세가 붙었을 뿐이지. 800에 판 거야.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원가는 2000이고 누계액이 900이래요.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1100이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럼 1100만 원짜리를 800에 팔았으니까 앞만 봐도 300에 손실이 나겠다. 그거 정도만 여러분이 걸어 놓으시면 입력하면서 내가 잘 넣었나?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300에 떴나? 이걸 보는 거지. 300만 원의 손실이 떴다. 그럼 잘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력하면서 또 아래에 금액도 분계 좀 하면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먼저 할 일은 11번의 과세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파는 거고요. 금액은 800에 80이지. 88 넣으면 안 되죠.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이 아니니까요. 민영기업에게 전자를 발행했대죠. 전자. 요까지는 분계를 한다기보다는 증빙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계를 호날부 걸어서 밑에서 이제 분계 마무리를 하는데, 요 분계를 직접 넣으시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아래쪽에 한번 구분을 좀 해볼게요. 기계 죽이고 누계액 죽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계는 2000이고요 누계액은 900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팔고 받은 건 보통 예금인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880 중에 80은 부가세에 불과한 거니까 얘 먼저 제가 넣었죠. 처분 손익을 좀 만들려고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2000에서 900을 제한 금액이 원래 1100인데 1100보다 88밖에 받지 않았으니까 3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 예수금은 그냥 80만 원짜리가 붙는 거야. 네가 받기로 한 금액의 10%나 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받는 돈은 80까지 받을 뿐이죠. 88. 끝. 이렇게. 부가세가 있어서 예금이 880이 들어온다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유형자산 분계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건 없거든요. 그러면 제품 매출부터 이제 계정 과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2000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다 바꿔야지. 다 틀린 거니까. 누계액도 내가 다 넣고 돈도 88이고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마이너스 300이라고 뜨는 게 손실인 거잖아.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손실 맞아요? 그래서 처분 손익이 맞으면 여러분 회계 처리를 잘 하신 거고 나 혼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도 이 전표가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제조부가 사용하려고 컴퓨터를 샀대요. 그리고 217만 8천 원은 부가세가 포함이래. 얘 다 넣어버리면 알아서 금액이 쪼개지겠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럼 말로 할게요. 카드과세 매입이죠. 카과 매입. 카가 매입. 유형을 숫자로 말하면 57번 걸어서 비품 잡으면 되는 문제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제품 팔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근데 대금은 8월 1일에 계약금 받은 게 있어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8월 1일에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를 안 알려주거든요. 그럴 때 일반 전표를 열어서 확인하시는 거야. 8월 1일에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을 걸어놨겠죠. 선수금 얼마 걸려있는지 이런 식으로 찾으신 다음에 매입 매출에 분계할 때 100만 원의 선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매출 걸면 되겠죠. 특별한 매출 유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형은 지금 문제의 특징은 8월 1일에 받았던 계약금은 있는데 금액은 안 알려주지 네가 알아보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만 찾아서 대체시켜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럼 세금계산서에 왜 현금란에 전액이 들어갔냐?
먼저 받았으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리고 오늘 보통예금 받았는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현금란에 넣은 거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주고받을 거 없잖아요. 끝. 대부분 이럴 때 이제 영수를 걸죠. 청구는 오늘 이후에 받을 돈이 있을 때 거는 거고, 청구까지 한다는 뜻인 거고, 선수금을 대체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5번을 같이 볼 건데, 요 5번이 여러분에게 제일 어려웠을 거고 5번 문제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졌던 거예요. 5번 문제 때문에.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2월 1일에요. 연말에 선물할 용도로 당사 제품인 선물 세트를 원가가 5만 원이고 시가는 88이래. 부가세 포함으로. 얘를 매출 거래처에게 제공했대요. 여러분 내가 만든 제품을 팔지 않고 안 팔았죠 지금. 팔지도 않고 거래처에게 준 거 뭐 한 거예요? 선물 준 거죠. 근데 이 선물이요. 매입한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을 준 거예요. 제품을 준 거죠. 그럼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선물하기 위해서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 오면서 매입하면서 세액이 붙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접대용으로 사용됐다고 전제했다면 그러면 매입하는 즉시 공제를 안 받아버리죠. 그럼 불공인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형식의 문제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거래처에게 접대는 맞는데요. 내가 만든 제품이야. 제품을 사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만드는 거지. 기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럼 내가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만든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접대했대. 그럼 이때 그냥 가만두나요? 부가세 과세하나요? 이거를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잖아. 사업상증이요. 원래 지금 요 문제가 앞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원가랑 시가랑 똑같았다고 그랬고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렸는데 얘는 세무2급 수준이다. 그래서 회계 1급엔 안 나온다. 근데 자꾸 이제 한 번씩 내는 거야. 훅. 한 번씩 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그다음에 그전 거 하는 거 같이 두 가지 연습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꾸 낸다는 얘기는 내고 싶은 게 의도가 좀 있는 거야. 우리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저도 그래서 세무 2급에서나 자세하게 다루는 수준의 이제 문제풀이인데 회계 1급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제품은요. 만들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아요. 제품이니까요. 제품 만들려고 사오는 거 공제 안 해주는 거 없잖아. 그러면 왜 공제해 주냐면 제품은 언젠간 팔 거니까. 팔면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보다 비싸게 파니까. 그럼 팔면 뭘 내요? 상대방에게 받아서 부가세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구성이 되고 있잖아. 그런 식의 제품을 우리가 국가는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온갖 매입세액을. 나중에 팔면 세금 많이 낼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제품을 사용해버리면 제품 만든 거 가지고 거래처에게 줘가지고 서로가 암암리에 이런 거래 일으키고 두 번째 제품을 안 팔고 줘버리면 매출세액을 안 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서 접대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고 내가 만든 제품을 줘버리면 나는 그만큼 이익이 극대화되네. 비교해보면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접대하면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걸리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자체를 공제를 안 받고 출발하지만 내가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게 줘버리면 이 제품을 만들 때까지 매입세액 다 공제받고 제품을 그냥 주고 부가세 매출세액도 없고 부가세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세법은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려고 네가 만든 제품 거래처에게다가 접대했어? 너 이거 공급한 걸로 볼 거야. 그걸 간주공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가 돼서 접대했니? 알았어. 알았는데도 세금 내. 세금이요? 어떻게 해요? 세금은 네가 원래 8만 얼마 팔아. 부가세 포함이야? 그러면 네가 8만 원에 팔 때 8천 원의 세금을 원래 내는 거잖아. 그러면 내. 부가세 신고해. 대신 증빙 없지? 증빙 없으니까 증빙 없는 것도 신고해.
너 거래처에게 준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마. 너 붕괴도 하고 신고도 해. 근데 증빙이 없으니까 이런 증빙 없는 매출 있잖아. 그거 걸어. 그게 뭘까요? 그게 건별이에요. 간주 공급, 건별 매출. 그래서 얘를 건별 매출로 신고하라는 유형이었던 거야. 이 문제를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게 불공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제품을 매입하는 거래가 아니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죠. 매입이 아니잖아요. 불공가구 아무 관계 없어요. 단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 들어간 온갖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무엇으로? 제품이라는 이름에서. 근데 안 팔고 네가 썼니? 안, 팔지 않은 건 아는데 너 판 걸로 볼 거야. 너 세금 내. 얼마에? 시가의 10%. 이런 관점으로 공급의 형태로 보는 게 간주 공급인 거예요. 자, 그럼 너 어떻게 너 입력하냐면 간주 공급이니? 그러면 첫 번째 매출로 보래. 공급한 걸로 보래. 증빙은 없대. 세금은 내래. 그런 게 건별인 거예요. 이게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예요. 안 적어도 돼요.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금액은 붕괴하고 관계없이 뭐가 들어가요? 얘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10%가 붙는 거잖아. 얘가 얼마가 되기를 국가가 원하는 거예요. 원가가 들어가길 원할까요? 시가가 들어가길 원할까? 시가가 8만 원이 들어가서 8천 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건별은 포함을 입력해서 쪼개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8만 8천 원을 입력하도록 하는데 만약에요. 이렇게 넣으면 짠 하고 쪼개지죠. 자, 이 자리가 8만 원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세액에 8천 원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얘가 매출이고 얘가 부가세 매출세액이고 예수금이고 8만 8천 원을 돈 받고 팔겠죠. 근데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공짜로 줬는데 세금 내라고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세금 내라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실무적으로 가면 이게 거래처가 우진에게 준 건데 우진이라는 거래처를 거는 일이 거의 없지만 시험이니까 상대방도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수정해야 되는데 요 회계 처리가 조금 느껴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자, 예를요. 부가가치세라는 걸 일단 고려하지 않고 간단하게 분계를 생각해 보면 제품을 쓴 거잖아. 어떤 용도로? 접대용으로. 그럼 제품을 죽일 때는 시가가 죽나요? 또 원가가 죽나요? 원가가 죽죠. 그러면 제품은 원가 5만 원짜리를 접대용도로 쓴 거야. 이게 맞고 제품에다가 8번 타개정 대체 거는 것까지 하시는데 부가가치세가 너 이거 써가지고 타개정 거는 것까지는 알아서 하고 너 회계니까 알아서 하고 내가 궁금한 건 다 됐고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고 네가 팔면 판매하는 이 금액의 10% 세금만 내. 그럼 이 세금의 이름은 뭐예요? 매출이 일어났을 때 붙는 세금은 유일하게 부가세 예수금이죠. 5만 원에 10% 내지 않고요. 시가의 10% 세금만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우진한테 물건 팔 때 이 돈 받아가지고 대신 신고 납부하는 건데 우진한테 선물 주면 돈 달라고 못 하잖아. 그래서 다 회사가 비용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가 5만 8천 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분기 어렵죠. 아니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회계가 처음이다. 내가 이거 첫 시험 본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이렇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조금 어렵다. 이게 늘상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전 단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또 중복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또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해보다가 조금 낸 더 이상은 좀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 문제는 내려놓고 가시는 게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다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하시는 건 좋지만. 자, 이제 분개해 볼게요. 대변에. 정상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없고 제품을 줘버린 거야. 8만 원이라는 금액은 분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매출이 아니니까. 그냥 제품 5만 원짜리를 줘버린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죠. 저교상 8번 잘 걸어주셔야 돼. 저교상 8번. 8번 체크. 그리고 차변에. 내가 거래처에게 준 거니까 접대비죠. 자, 접대비인데 이 접대비가 5만 원짜리에다가 부가세까지 회사가 다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거래처에게 접대한 걸로 가는 거예요.
접대비는 58,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지금 풀고 계시는 88회 기출문제가 아까 합격률이 26%인가 했습니다. 근데 26%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거의 정말 많이 틀렸을 거예요. 회계 1급을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이런 항목까지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 교재가 뭐 바이블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재에서도 전산회계 1급에선 이 부분까지 다루질 않고.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미쳤나 봐. 왜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답은 이렇게.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6번 문제 딱 보니까 뭐예요? 수입? 수입인데 지금 보면은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 통관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 수입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국제 운송 이런 여러 가지 그 페덱스 같은 곳, 그러니까 국제 운송을 담당해주는 곳에 통관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고 물건을 수입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돈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부가세가 있네요. 두 번째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자, 거래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들어가는 돈들인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세 매입으로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복수거래를 사용하라고 하는 특별한 지문이 없는 한 아래쪽에 통관수수료 운송료를 수량과 단가가 따로따로 있는 제품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복수거래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수수료 같은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금액은 합쳐서 그냥 47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에이스 국제운송 전자로 발급받았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걸어주시고 이제 아래쪽에서 지금 분계하려고 일단 내려갔고 다음보다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자, 우리 무엇을 수입할 때 들어간 수수료일까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이런 돈이 들어갔대. 원재료라는 자산을 수입할 때 통관수수료, 운송료 들어갔대요. 그럼 답이 뭐예요? 원재료라는 자산에 포함되니까 결국 답은 원재료네요. 수수료 처리하면 안 되죠. 수입, 매입 시 부대비용이니까. 그 매입 시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재료가 답이야. 그래서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중에 이 두 문제 5번하고 6번을 가지고 이제 26%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합격률이. 다른 유형은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요 정도가 그렇게 뭐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할 정도예요. 자, 이제 그다음 문제 4번에 전표 수정하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10월 25일자에 가보니까 세금과 공가가 이게 세금과 공가가 적혀 있네요. 업무용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를 이렇게 처리했대. 방금 전 문제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아니라 그 차 원가로 잡는 거죠. 답은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시는 문제고, 그 다음에 11월 2일자도 한번 열어볼게요.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해서 단기대여금 300만 원을 상환기간 2023년도 그러면 내년이 아니네. 지금 2021년도가 단기니까 2022년도면 단기. 근데 그 이유면 2023년이면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무슨 이름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정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장기 대여금으로 대체가 되는 문제예요. 이게 답인데 이게 약간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볼게요. 우리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는 과목 말고 기억나세요? 임직원 등 단기 또는 장기 채권이라고 따로 이렇게 있었던 거. 사실은 얘가 임직원 등 채권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임직원 이렇게 띄우시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임직원 등 단기 채권하고 임직원 등
임직원에게 빌리는 돈도 있나 보지? 장기 차입금은 있는데 장기가 없네. 그치? 그러면 장기가 없으니까 임직원 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장기 대여금 쓴 거예요. 임직원 등 단기도 있고요. 원래는 장기도 있거든요. 근데 걔가 없으니까 그냥 상대적인 장단기를 구분하는 형식의 과목으로 대체를 시켜준 예제였습니다. 자, 결산 문제로 가볼게요. 세 문제가 있는데 결산 문제 세 문제 중에 환율 평가는 늘상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매출 채권의 1%, 감가상각비는 이거는 그냥 6점 먹읍시다. 자동 결산.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요. 외화로 2,000불, 2,400만 원, 240만 원이 원화인데 기말 현재 기준으로는 1,180원이래요. 자, 이렇게 볼게요. 붕괴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기말에 환율이 이때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환율로 평가하는 거야. 내가 갚을 돈이 있다. 갚을 돈이 있는데 환율이 떨어졌어요. 이익 날까요? 손실 날까요? 이익 나겠죠. 무슨 이익? 환산이익. 이렇게 나겠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볼까요? 2,000불이 이날 환율이 얼마였겠어요? 2,000불인데 240만 원이니까 1,200원이었겠죠. 그쵸? 근데 결산일 기준으로는 1,180원 된 거야. 그러면 1달러당 얼마씩 떨어진 거예요? 20원씩. 몇 불? 2,000불.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 원화로 환산했을 때 환산의 차이는 4만 원만큼 떨어졌네요. 그 외상매입금이 감소된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말고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아래쪽에다가 12월 31일자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요.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만리상사. 금액은 4만 원만큼 감소.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으로 4만 원이 처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서 장보조회 많이 안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거래처 원장을 외상매입금을 만리상사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 원래 240이 잔액이었는데 차변으로 죽었죠. 그럼 현재 만리상사에게 외상매입금 상환할 대가는 236만 원으로 지금 바뀐 거죠. 236만 원이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 거겠어요? 2,000불에다가 얘가 곱해져 있는 금액이 얘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얘를 조정해서 얘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잔액 이거 만들려고 붕괴하는 거야.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상환한다면 이 정도만 상환하면 된다고 보이는 거죠. 원화 금액으로. 그렇게 이제 장부를 만들려고 여러분이 붕괴하는 거니까. 자, 2번하고 3번은 결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엔터 친 다음에 자, 1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 1%를 충당하래요.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시면 되니까. 근데 대손상각 누르시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4가지 채권 중에 미수금하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 자, 1% 맞죠? 그러면 금액 나온 거 보시면은 이번에는 정답하고 맞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회계 처리할 걸 다 했으니까 지금은 이 자료에 반영을 미치는 게 동일하게 돼 있을 거고. 근데 틀린다 할지라도 앞에 붕괴는 틀렸다고 해도 이 자체는 이 방식으로만 한다면 얘가 300이 나와도 2,700만 원 나와도 이 자체는 맞게 해준다는 거. 자, 결산 반영 눌러서 이 자리에 판관비 메뉴 안에 대손상각이라는 칸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보충할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은 공장기계, 트럭, 제품 판매 홍보용이니까 요거 판관비로 가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요거 금액은 어떻게 갑니까? 위아래를 구분해서 공장기계는 원가 코드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공장기계란에 920 반영해 주시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트럭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를 말하는 거겠죠. 차량 운반구 판관비 항목 안에
210 반영해 주시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 두 개 다 돌린 거죠. 그럼 전표 추가.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넘어왔는지 그냥 한번 검증. 넘어왔구나. 잘했네. 끝. 자, 끝. 그럼 마지막 장부조회 문제 세 문제. 1번.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게 얼마네요. 여러분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매입을 말하는 거죠. 자, 매입 매출장을 들어가서 1월부터 6월의 기간을 열어주시고 받은 거니까 매입이잖아. 근데 여러분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면세밖에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80만원, 답은 80. 매입 매출장에서 조회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자, 나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되고 있는 기간을 열어볼게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열어볼게요. 계산서라는 걸 별도로 보여주는 것도 과표 명세거든요. 과표 명세에 들어가시면 여기 계산서 수취 금액 또는 계산서를 반대로 발행한 금액 둘 다 볼 수 있게 신고서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부가세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하거나 받은 걸 꼭 면세라는 13번, 53번의 면세 매입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이 다 요한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도 보이잖아. 80. 그래서 두 군데에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곳에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장부에서 숫자만 맞추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건 시간이 좀 되면 두 군데 정도 보는 거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두 번째, 6월 중에 판관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딱 보니까 이건 어디로 가면 돼요. 유일하게 하나, 월계표. 자, 6월이라 그랬으니까 6월 한 달만 엽시다. 6월 한 달만. 그리고 판관비에 분류되어 있는 복리후생비를 찾으시고. 왜냐면 제조원가에도 막 판관비가 있고 막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거 보면 큰일 나거든. 판관비 안에 있는 복리후생비. 그 중에 현금으로 지출. 답은 22만 1,000원. 그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보이시죠? 현금으로 지출된 까지 한 달 동안 판관비 중에 복리후생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부는 월계표.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고정자산을 매각했거나 또는 고정자산을 매입한 별도의 그 어떠한 자산인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장부는 해보니까 신고서밖에 없었어. 자, 1월부터 3월 기간을 열어주시면 고정자산을 매입한 건 요거야. 매입한 건. 자, 매입은 요거, 매입은 요거. 근데 매각은 과표 명세. 고정자산 매각은 과표 명세. 지금 쓰여있진 않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중에서 제품 팔아가지고 생긴 거 아닌 수익금액 제외가 언제나 대부분은 고정자산 매각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 써있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고정자산 매각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근데 안 써있어도 얘가 답이야. 안 써있었죠? 그래도 얘가 답인 거야. 제품 매출이 아닌데 과세가 된 표준은 1200. 이걸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200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 기출문제 88회 분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88회에서 어려웠던 점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거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 그 회차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여러분이 좀 구분해 놓으시고 필요에 의해서 다 풀면 좋은데 못 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한 문제는 버리세요. 세무 2급 가시면 충분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 파트이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충분하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자, 88회 기출문제까지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쉬운 문제들은 조금 건너뛰긴 했지만 전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페이스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까지 강의를 마칠 텐데요. 잘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고요. 또 좋은 여러분의 경력에 또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온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